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콜로키움 강의. 오늘은 지속 성장 가능 교회를 위한 공간 전략.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시설이 부족해서 또 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교회 건축을 하지만 교회 건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전략이 필요하죠. 오늘 그래서 한 7개 정도 이런 지속 성장 가능의 공간 전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기고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교회와 이제 대안학교, 또 노인복지, 그다음에 어린이 복지와 영유아 케어의 교회, 청소년들의 공간과 교회, 또 문화센터로서의 교회, 지역사회의 근린주구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 또 키즈랜드, 교회 외부 환경이나 요인이 생태지향적이고 녹지환경, 친환경적인 교회,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사회 주민이 하나의 큰 커뮤니티 광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8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대안학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특히 이 대안학교가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대안학교적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할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대안학교 하면 초등학교 뭐 이렇게 좀 큰 사이즈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그와 같은 뭐 초등학교를 교회 안에 둘 수는 없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치부, 중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같은 교육 공간을 대안학교 스타일로 건축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대안학교 스타일로 교육 공간이 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의 주일학교나 교육 공간의 그 시스템이 일방향적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의 그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교육 공간이 좀 그 기능을 잘 수행해낼 수 없고 제도권 학교와 거의 같은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교육이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안학교 스타일의 교육 공간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습니다. 그 회당이 대부분 보면 크지 않아요. 500평대에서 600평대 이런 회당, 미팅 플레이스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객지 생활하는 민족이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의 어떤 맹주로서 문화나 재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문화적인 것에서 선두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본다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비롯된다.
저희 같이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비교해서 보겠어요. 저희들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유대인들의 회당의 공간을 쭉 많이 좀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근데 이 회당에 가서 보면은 공간의 구조를 보면 이 회당은 꼭 들어있는 것이 댄싱홀, 그 다음에 체육관, 카페, 도서관, 대안학교식 공간, 이런 것들이 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육 공간이 우리와 같이 획일적인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집단체적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다시 나눔이 이루어지고 또 작은 그 영역별 교육 공간 안에 도서관과 같은 그 정보 이런 공간들이 또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인체적인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작은 문화센터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와 같은 기능이 조금씩 이제 좀 약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런 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교육 공간도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그냥 일방향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나눔과 그다음에 정보와 또 그들의 어떤 도서나 그다음에 이런 책들이 그런 영역에 맞게 잘 스몰 도서관이죠. 이렇게 이루어져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개념의 대안학교적 스타일 공간이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와 교육. 이 가정과 함께하는 거가 뭐냐면 또 부모님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이런 가정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인체적인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가정의 소중함 또 공동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성경 공부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교회와 교육. 그 다음에 또 여기 네 번째도 중요해요. 이웃을 섬기는 교육.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좀 맹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웃과 가족과 국가와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범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군사로서 참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데 너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육. 기독교의 고급한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혁시켜야 되죠. 우리 청소년들이. 근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변화당함을 강요받는 교육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교육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그 성경 공부 자체가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약화되어져 있는 면들을 좀 강조하고 교육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와 교회입니다. 우리 공간 전략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공간 전략에 대해서 노인. 앞으로 갈수록
실버 어르신들의 계층이 계속 두터워집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이제 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되는데 그 간극이 점점 더 아주 어르신들의 계층이 두터워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실버 계층의 이분들의 커뮤니티와 공간을 어떻게 교회가 잘 감당하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 위에 사진은 어떤 교회의 실버 센터의 그 사진들이에요. 뭐 여기 뭐 노래방도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뭐 이런 소일거리도 하고 또 바깥에서는 게이트볼도 하고 뭐 탁구도 하고 당구도 하고 이런 공간이죠. 교회가 작은 공간이나마 이런 실버 계층에 대한 공간을 배려할 때 이 두터워진 실버 어르신들을 교회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교회 성장이 지속 성장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버 계층의 전인적 갱생과 회복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어르신들은 지금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젊어서 상당히 고생을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사회에 거대한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 은퇴하고 나서 마땅히 소통하고 이분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없죠. 없습니다. 공동체라면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전인적인 갱생과 회복을 위해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두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활기찬 또 여생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 공간으로서의 실버 케어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자의 재활 프로그램과 재가에 기여하는 교회. 저는 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은퇴하면 이분들이 젊었을 때 다 나름대로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교세하다가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 전문가로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기 사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막강한 그 지적 그 뭡니까 재산을 소유한 거거든요. 이분들의 이 능력이 이런 은퇴자의 이런 그 가지고 계신 이런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능동적인 이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플랫폼을 교회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치유와 케어, 특히 장애인에 대한 문제. 이 장애우들이 그들의 그 소통과 어떤 그 커뮤니티를 교회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어린이 복지 및 영유아 케어로서의 교회 이렇게 나오죠. 이 어린이들의 문제는 우리 한국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와 케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중요한 공간적인 전략이 되죠. 우리가 본다면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 우리가 한국 교회가 평일날은 이래 텅 비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텅 빕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이렇게 교회가 오픈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왜 평일날 그렇게 소극적이고 공간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고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의 전략에 대한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공간의 전략을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목표가 뭐냐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어떠한 것을 교회에 요구하느냐,
또 교회가 그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려면 교회가 그 환경, 그 지역의 환경이 처한 것을 잘 간파하는 그런 스터디가 필요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요. 압구정동에 교회를 건축할 때 압구정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땅값이 비싸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상업도시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압구정동에 어떤 교회를 건축한다고 보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어떠한 것을 반영했을 때 교회가 지속성장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많은 조언을 해드려요. 압구정동에 예를 들어 한 700평 교회를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은 한 반경 4km 정도 범주 내에서 압구정동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자체의 개교회가 필요한 그런 개인적인 필요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성장이라는 개념은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라는 대상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겁니다. 교회 혼자 뭐 어떻게 지속성장은 한계가 있죠. 지역사회 주민이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교회와 소통하고 공유했을 때만 지속성장하는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뭐 교회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노인시설을 좀 이렇게 교회가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조건이 나왔어요.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잘 사는 동네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노인시설을 교회에 좀 설치해라라는 조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자, 그 지역은 집가가 비싸고 뭐 속된 말로 커피숍 하나 설치하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노인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조건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조금 슬럼화된 도회, 슬럼이라는 건 좀 이제 낙후된 도시라는 뜻이죠. 저쪽에 강북의 어떤 언덕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이런 일부 그 좀 도시가 발달이 안 된, 지역이 발달이 안 된 이 지역에 교회를 지었을 때는 지역이 뭘 원하는가라고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지역과 교회명은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압구정동처럼 뭐 교회가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은 아닙니다. 좀 열악한 지역인데 해보니까 정반대되는 요구 조건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공간을 교회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압구정동은 어르신, 노인시설을 원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이 지역은 왜 어린이 공간을 요구했을까 보니까 그 이유가 있죠. 왜? 이 지역이 좀 낙후되고 소득 수준도 낮고 하다 보니까 두 부부가 평일날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벌이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럼 집에 누구만 남아요?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교회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지역마다 지역 주민이 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각각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지속 성장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지역사회가 뭘 원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 부부 엄마 아빠가 없어요. 다 벌이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딜 가겠어요? 그 못된 아이들하고 만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는 거죠.
어린이 도서관이나 놀이방, 어린이 도서관 중요하죠. 이 놀이방은 키즈랜드입니다. 키즈랜드, 아이들만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들의 타가소,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사실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회복지시설인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또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죠. 또 어린이 취미교실, 생태학습공원. 제가 이 어린이들의 생태학습공원은 많이 제가 제안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그 교회가 예를 들어 뒤에 교회 주변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녹지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 그 녹지 환경이나 야산을 아이들의 생태 프로그램 학습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숲을 거닐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의 학습을 공부하고 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 아이들의 정서나 감성적인 것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의 제도권 학교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왕따 현상이에요. 왕따 현상. 아이들이 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도권 학교에 가면 애들이 그 조금 뭐하면 애들을 왕따 시켜가지고 막 자살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경쟁사회에 내몰린 아이들의 이런 일탈행위가 사회현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거죠. 청소년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이 교회가 보호하고 교회가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전하게 또 정말 믿음을 가진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청소년들을 교회가 잘 케어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본다면은 청소년의 독서실, 공부방,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요.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입니다. 독서실. 어떤 교회에 보면 이 독서실을 참 잘 케어해서요. 한 20-30평짜리 공간에 우리 사설 독서실 가면 고3 아이들 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일부 아이들은 부모님한테는 독서실 가서 밤새고 공부합니다 해놓고 오락실에 가는 애들도 있고 뭐 많단 말이죠. 또 못된 애들끼리 모여서 뭐 또 이렇게 휩쓸려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교회는 전도사님들을 사감으로 딱 세워가지고 꼼짝마예요. 꼼짝마. 이 교회 독서실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꼼짝마. 그래서 잘 케어하고 관리를 해서 고3 아이들이 이 교회 독서실 출신 고3 아이들이 4년제 대학에 가서 탁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그 지역에서는 시골의 군단위 마을에서는 여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 교회 독서실에만 가면 대학은 간다더라. 이런 이제 말이 나던 거죠.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또 여기 출신 청소년들은 또 방학 때 와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교회가 젊어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부방은 역시 교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인터넷 및 사이버 교육을 위한 공간.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SNS, 뭐 인터넷,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여기서 온갖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뭐 M번방 사건 해가지고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선도해서 선기능적인
SNS 문화를 잘 구현해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축제 공간, 그 다음에 세미나나 모임, 스포츠 이런 공간으로서의 교회, 이런 공간들이 잘 마련되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마땅히 갈 곳이 없거든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므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화센터로서의 교회. 교회는 결국은 문화지향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앞으로 사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잘 내리는 정의와 평가가 지들만의 공간, 이겁니다. 지들만의 공간, 지들만의 리그, 이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 끊임없이 외부에 열려 있고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를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이 전략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속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거룩한 문화를, 생명 문화를 선도하고 전도하고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문화 변혁의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크리스찬들을 양산시키는 교회,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적 문화를 생명치유의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는 것. 크리스찬들은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받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위대한 또 고급한 생명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불신자와 대중사회, 세속사회에 이런 담론으로서의 시도와 접근을 소홀히 해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 참 볼품없는 그런 가치로 전락되어 버린 것에 대한 우리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과거 60년대, 70년대는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가고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변혁시키는 주체가 교회였어요. 교회. 그 당시엔 교회가 이 시대의 지적인 중심체요 선도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이런 것들이 시대에 뒤처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우수한 이 문화를 우리가 담론화해서 이 세상과 공유하는, 또 공진하는, 주고받는 공진하는 그런 문화센터로서의 교회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공간, 공연, 축제 공간. 여기 요 사진은 어떤 교회의 그 마당인데요. 이 교회는 매주 금요일 날 이 교회 마당에서 공연도 하고 뭐 대중 가수가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행사 마당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축제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마당이 그 지역 사회의 하나의 그 센터입니다. 센터. 뭔 행사가 벌어지면 다 교회로 몰리게 돼 있죠. 이런 주체적이고 능동체적인 문화의 변혁자 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갤러리, 문화교실, 상담실, 북카페 로서의 교회. 이런 도서관,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역의 하나의 큰 센터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지역공공근린주거센터로서의 교회. 지역사회의 주민센터, 파출소, 우체국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그 몇 년 전에 한번 갔을 때
교회 옆에 요 파출소와 우체국이 근접한 교회는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고 유기적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치열함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고민 끝에 지역사회와 교회가 좀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치주구 센터로서의 교회. 여기는 스포츠센터 교회의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우리는 현대 시대는 어떤 시대죠?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진 시대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압구정동이나 강남을 명문 학교가 많고 문화시설이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많아서 그걸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는 다양한 중첩되어진 사회 지표와 가치들이 쌓여져서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런 사람의 매력을 끄는 공간으로 지역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한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시대를 평가하거나 진단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복잡하고 정보의 넘침으로 인해서 더 그러갑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그런 현상은 더 심화되어 가고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이 시대를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건축에서 그럼 뭘 추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도와 전략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다변화되어 가는 시대를 끌어안고 그들을 녹여낼 수 있느냐. 이 고민을 냉정한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서 건축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냥 공간이 부족하니까 건축해야 되겠다. 지역이 재개발이 되니까 건축해야 되겠다. 이건 물론 가장 1차적인 요구 조건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깊은 통찰력과 분석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생태 근린공원과 지역 주민의 휴게광장으로서의 교회. 이 보면 이 지역이 참 녹지도 있고 물도 있고 아름답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데 습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조명도 있고 이런 휴게 공간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를 보면 너무 황량해요. 삭막합니다. 삭막해 교회가.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그냥 확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외부가 너무 무표정해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삭막한 그런 틈바구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온 성도들이 주일 하루 교회 왔을 땐 좀 이렇게 감성지향적이고 좀 생태지향적이고 녹지지향적인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공간들은 기억을 강하게 유발시킵니다. 성도들의 뇌리에 장소성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대단히 상징성이 강한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성이 강하면 항상 회귀하게 돼 있어요. 공간의 특징이. 연어가 자기 알을 깠던 강지류, 낮은 하천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커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오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에 대한 회귀 본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대 교회의 공간은 그와 같은 회귀 본능을 강하게 촉발시키는 장소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는 보다 다른 일반적인 공간과 다른 회귀를 하를 깨는 그런 특징적인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되면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갈 수 있는 자발성이 나올 수 있는 공간 연출, 이런 것들로서 생태 공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전략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되겠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